안녕하십니까, 청락입니다. 오늘은 삼국지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적벽대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 여기서 언급할 것은 이제 역사적 사실만 언급하고, 이제 소설은 이제 일단 배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삼국지 알고 있는 것은 나간중에 이제 원말 명초의 소설가인데, 1364년에 이제 살았다는 기록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말단간직을 한 것을 보였는데, 나간중은 진수의 삼국지, 진수는 삼국시대에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후에 통일되고 난 후에 이제 삼국에 관한 역사에 대해서 개인 이름으로 사찬사설을 만듭니다. 진수는 그 당시에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보통 진수의 기록이 정사에 가깝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것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만든 게 나간중의 삼국지 소설인데, 그 진수의 어떤 사천사설을 기초로 하고, 그러고 민간설화하고, 그러고 대본 같은 거 더 여러 가지 참조해서 삼국에서 이제 흩어진 많은 이야기들을 수집해서 그것을 삼국지 통성연의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주로 읽게 되는 것이 여기입니다. 삼국지 통성연의. 그래서 삼국지라고 하는데, 소설인데, 나간중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이 책을 참고해서 이제 여러 소설책이 출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역사의 사실에 바탕을 둔 소설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역사적 사실만을 이제 일단은 기본으로 하고, 나중에 이제 어떤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지 조금씩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면 간단하게 지도가 나오는데, 지금 역사적 현장이 일어나는 곳은 이제 적벽이라고, 그 무창 바로 밑에 적벽이 있습니다. 이게 장강에서 기준으로 본다면은 장강 한 중류쯤에 보면 한수하고 만나는 데가 있습니다. 큰 강이 합류하는 지지. 그 지점에 여러 개의 강이 그쪽으로 다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 강 지류 하나가 이제 적벽인데, 적벽이 이제 그러니까 장강 남쪽으로 보면 되는데, 거기 자리 잡고 있고, 여기 유량이 워낙 크고, 이제 거의 바다 같답니다, 바다. 거기에 파도가 치면은 못 건너갈 정도라니까. 그리고 그 주위에 파양호, 동정호 이런 호수들도 꽉 몰려 있고, 이번에 한번 코로나로 유명했던 그 무창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고 그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보면 이제 형주는 거기 강릉, 양양 있죠. 거기가 형주 관할 지역입니다. 형주의 어떤 관할 소재지는 양양이고, 양양에서 좀 내려오면 강릉은 이제 장강가에 붙어 있는 그런 중요한 군사적 기지입니다. 유표가 장악했던 지역이 거기 형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양양에 있었고, 그 인근에 이제 통치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일단 더 한 번 본다면은 이제 무창이 있고, 적벽은 실선으로 이렇게 펴는 적벽에서 강릉까지 거기 전부 습지지요. 엄청나게 큰 습지지요. 큰 강이 옆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조가 패하고 도망간 그런 경로가 그 지역입니다. 대충 이 정도 아시면은 되겠고, 그러면 형주목에 이제 유표가 어차피 사망하고 난 다음에 아들 유종이 대를 이었는데, 이제 조조가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유종은 바로 조조에게 투항합니다. 어차피 싸워봤자 도저히 싸울 수 있는 적이 아니다 싶어서 바로 투항하고, 그래서 형주는 조조에게 넘어가고, 유비는 그 유팩 의탁했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유팩 의탁하고 있었는데 강릉으로 대피를 합니다. 그리고 송건은 이제 유비하고 유표의 부하들이 이제 내려오니까 그 사람들을 다
좀 이물해집니다. 따뜻하게 좀 받아주는데, 그리고 조조에 이제 조조가 개선되려고 있으니까 대체할 방법을 이제 연구를 합니다. 이때 이제 먼저 노숙은 오나라의 그 책사인데, 그러고 이때 제갈량이 이제 서로 이제 논의 끝에 조조에 대항을 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건한 13년 이제 건한은 헌재 인호죠. 그때가 208년인데 10월에 이제 강릉을 이제 탈취합니다. 조조가 탈취하고 조조가 송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강릉이 이제 장강가에 있는 거라겠죠. 장강에서 쭉 배를 타고 가서 이제 적벽 지나서 무창을 지나서 송건에 오나라로 갈 계획으로 일단은 강릉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편지를 보냈는데, 요거는 정사에 그대로 놓으니까 한 읽어보면, 나는 명을 받들어. 누구 명인가 하면 당연히 때는 헌재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명문상으로는 난 명을 받들어 제지은 신하를 토벌해 남아있으나 유종은 이미 투항했고, 나는 지금 이제 수군 80만 명을 거느리고 손장군을 만나서 함께 사양하고자 하노라. 이렇게 딱 보냅니다. 손장군과 함께 사냥하자. 이거는 손장군이 내가 거기 가서 그 역적들을 같이 토벌하자. 이 말은 말에는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를 저항 없이 항복하라는 얘기죠. 손장군도. 어쨌든 이거는 협박이라 선전포고였습니다. 송건은 이제 편지를 받은 후에 이제 수하들하고 대처 방법을 이제 상의를 하는데, 송건 수하에 있던 장사와 장소, 이런 대부분 대신들은 중과부적이다. 도저히 저 많은 군사를 단련할 수 없다. 그러니까 투항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가만히 있던 노숙이 송건이 잠시 화장실 가는데 따라가서 송건에 쌓을 것을 권합니다. 그러자 송건은 이제 노숙의 건의를 받아갖고 대적할 것을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 당시에 주유는 파양호가 있다 했죠. 파견해서 거기를 지키기 위해 돼 있었는데, 노숙이 주유를 불러들입니다. 이때 이제 그러자 이제 주유는 송건을 만나서 이제 자리에 얘기를 하는데, 조조는 성상이지만 허울은 성상인데 사실 역적이다. 우리는 군사와 군량이 충분하니까 조조에 맞서 싸울 수 있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이제 어때 근거를 제시하는데, 주유가 파악한 조조군은 어떤 상태냐면, 지금 조조는 북방의 마초 세력, 한수 세력의 후환이 남아있다. 이들이 이제 굴복시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잔존 세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후방이 좀 불안하다. 그 첫 번째 이유를 들었고, 두 번째는 조조군은 어차피 말에서 내려서 배에 오르는 군사들이다. 조조든 군사들은 다 육군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죄송합니다. 장강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이제 해군력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육지에서 배를 타고 건너서 다시 육지 하면 해병되겠죠. 그런 군사들이 없다. 그러니까 조조는 이제 그 사람들이 강에서 배를 타는 데는 익숙하지 않다.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조조는 그런 약점이 있다. 그러고 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지금은 겨울이다, 이제. 군량이나 이제 마초, 말먹이, 이제 운반이 어렵다. 이때는 이제 10월달인데, 이 역은 지금의 이제 역하고 양력하고 다르고 음력하고도 좀 다릅니다. 우리가 역사시대에 있는 거는 10월달, 11월달, 12월달이 겨울입니다. 1월달이 봄이고. 그렇기 때문에 10월은 초겨울입니다. 대부분 역사서는 그렇게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의 역과 좀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그러고 겨울에 대부분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 거는 이제 그 유목민들은 강이 열기 때문에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그런 거고, 이 농경민들도 어차피 그 농사 수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수확물을 가지고 군량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겨울에 전쟁을 하고 수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뭐 수확철에나 아니면 뭐 파종 시기에 전쟁을 하면 그 자기 진영에서 자기 진영에도 엄청난 막대한 피해를 입히거든요. 농사도 지어야 되고, 그걸 이동하다 보면 농경지가 많이 파괴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쟁을 보면 겨울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로 된 것이 풍토병이 이제 발생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당연히 이제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기후가 안 맞기 때문에 풍토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뭐 이웃 동네 가는 게 아니고, 여기는 거의 뭐 지금으로 한반도로 치면은 북한에서 끝에서 남쪽 끝까지 내려오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기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풍토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고대 전쟁에서 보면 뭐 싸워서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수급을 많이 비해서 이기는 전쟁보다는 보통은 어느 한쪽에 풍토병이나 아니면 싸우다 보면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것 때문에 많이 죽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점이 그들의 약점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80만 군사를 데리고 왔다는데 이것은 거짓말이다. 아마도 싸우는 군사는 15만 정도로 일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15만이니까 우리 5만이니까 이게 오나라 가지고 있는 군사가 5만이니까 3배 정도인데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 그리고 전쟁사에 보면 뭐 80만을 아마 데려왔을지는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그 80만 다 싸우는 병사는 아니고 보급병들이고 후방 지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예 병사들은 한 15만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가 하는데, 송건은 이제 주유를 자도둑, 정보를 무도둑, 노숙을 창군교로 임명합니다. 그러나 전투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제 유비군은 거기 이제 도와주기로 했기 때문에, 유비는 사실 군사는 거의 없었고, 어차피 이제 두뇌로 도와주는 거죠. 송건 유비 연합군이라고 일단은 보겠습니다. 근데 황계라는 자가 이제 주유에게 이제 화공책을 쓰자 건의를 합니다. 주유는 이 건의를 받아들입니다. 어떤 항공책이 이제 10척의 배에 이제 마른 갈대를 이제 가득 싣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딱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장막으로 다 덮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항복기를 다 꽂아둡니다. 거지 투항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거지 투항처럼 조조의 수용으로 점점 접근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전투병들이 실은 함선이 따라갑니다. 그래 강 중간쯤에 딱 일었을 때 이제 배에 불을 딱 붙이고 난 다음에 북쪽으로 막 돌진시킵니다. 그 불섭 실은 그 배를. 그러니까 불이 확 붙은 상태에서 접근하니까 뒤에 바람도 불고 하니까 막 거세게 이제 저도 진영 쪽으로 막 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진영이 불이 확 붙겠죠. 불이 붙으면 뭐 배에 불 붙으면 사실은 불 끄기가 사실 더 어렵습니다. 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조 진영이 큰 이제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지금 겨울이라 그러는데 동남풍이 불어서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력이 훨씬 더 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조군이 막 우왕좌왕 정신이 없고 이제 물에 막 빠져죽고 하니까 결국은 조조군은 배를 버리고 이제 잔열 부대를 거느리고 화영도는 이제 그 아까 설명했듯이 적벽에서 이제 강릉으로 가는 이제 그
길이 있습니다. 작은 길이. 그쪽으로 이제 확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조조군이 이제 수군을 이끌고 강릉에서 적벽까지 왔었는데, 이제 수군이 이제 전멸해서 이제 육로를 따라서 이제 강릉으로 철수하는 것인데, 아까 앞에서 봤듯이 이제 강릉과 적벽 사이는 강과 호수가 이제 넓은 이제 습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로 접근하기는 이제 쉽지만은 육로를 이용해서는 아주 힘든 지역입니다. 길도 좁고 습지도 많고, 그러니까 행군이 아주 느린 것이죠. 행군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섭지 푹푹 빠지면서 그 몇백 리를 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조조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차피 다. 그래서 이제 흙탕길을 이제 밟고 행군하는 이제 군사들이 거기에 지쳐서 이제 가다가 뭐 다 쓰러지는 겁니다. 근데 뒤에서 계속 이제 또 유비하고 주유군이 쫓아오니까 뭐 실수도 없고, 발은 계속 빠지고 하니까 지쳐서 시체가 완전히 뭐 늘려졌다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가 하면, 예전에 이제 뭐 우리나라 역사가 본다면은 당태종이 이제 고구려 침략했을 때 안시성에서 이제 패하고 난 다음에 요동에서 요소로 이제 가는데, 요소에서 만리장성까지 가는데 거기도 좀 습지 지역이거든. 그러니까 상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죽는 게 아니고 그 행군하다 지쳐서 쓰러지는 멸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자 이제 어쨌든 조조는 살아서 억지로 이제 강릉까지 가서 당장에서 다시 양양으로 철수를 하는데, 군사들한테 이제 원래 강릉 빼앗았으니까 강릉 양양에 군사들 맡기고 자기는 그 길로 바로 이제 허창으로 돌아갑니다. 이때부터 사실 삼국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겁니다. 208년에. 이게 정사에 나오는 이제 그 적폐대전의 개요인데, 그럼 소설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잠시만 그래도 소설하고 연관을 시켜본다면은, 소설에서는 적벽대전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 판서리도 있고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각색을 많이 했겠죠. 이게 극적으로 재밌어야 되니까. 보통 소설 제갈공명이 이제 주유를 만나갖고 뭐 화살 100만 개를 뭐 조달해 주겠다고 하고, 10만 개를 조달해 주겠다고 하고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조조군이 공격하니까 해서비에 화살을 꽂히게 해서 10만 개 화살을 얻어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제갈공명이 하늘에 가서 이제 동남풍이 불게 해달라 빌어갖고 이제 화공으로 이들을 섬멸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겨울이니까 당연히 이제 북쪽에서 불어오겠죠, 바람이. 근데 계속 북쪽에서 바람이 불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뭐 겨울에서 시베리아 쪽에서 불어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장강 쪽에서 다시 이제 저 남쪽으로 동남풍이 부는 게 이제 어떤 주기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건데, 그걸 다 이용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제갈공명이 이제 하늘에 빌어서 했다는데, 사실은 잘 관찰해서 이건 아마 거기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황제라 이런 사람들이 더 잘 알았을 겁니다. 이건 사설적으로 보면 이제 제갈공명을 좀 띄워주기 위해서 만든 허구인 거고, 그리고 이제 마침 또 조조가 배를 이제 뭐 여러 개 있는 거를 하나로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탁 있으니까 그게 안 흔들려서 이제 파도 영향을 덜 받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화공을 맞았을 때 배가 움직이기 힘드니까 그대로 피해가 더 키웠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그런 소설이 있고, 그러고 이제 뭐 주유의 여동생이 뭐 미인기를 써서 이제 뭐 조조에게 넘어가서 뭐 도망치는 길에 이제 뭐 넘어가서 뭐 조조를 뭐 꼬셨다는 얘기, 뭐 조조가 좋아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조조가 뭐 아까 화영도로 해서 도망가는 길에
관우를 만나서 삭삭 빌어서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 이것은 뭐 정사에 안 나오고 일단 소설에 나오는 겁니다. 하여튼 소설이 뭐 정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소설이니까, 그래서 큰 사건은 다 굵직굵직 맞으니까 나중에 이제 뭐 시간 되시고 하면 삼국지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정사를 알고 보면 훨씬 더 이해도 쉽고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 그 소설에서는 이제 제갈공명이나 유비 이분들을 주인공을 해서, 그리고 여기가 또 정사인 것처럼 착한 세력이고 조조가 나쁜 세력으로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 정사에서는 그 반대죠. 어쨌든 그 당시에 조조는 헌재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명을 거역한 사람들은 좀 역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비도 그렇고 송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어디 역적이고, 조조는 어쨌든 이제 헌재를 모시고는 재상으로서 전쟁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소설가는 완전 반대입니다. 최근에는 보면 조조에 관한 대평가 자체가 막 중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조가 어떤 뭐 인재등용의 탁월한 기술자라. 그러고 이제 리더십 이런 거를 다 다시 재점하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소설은 소설이고 정사는 정사니까 여기까지 보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